저는 CIA에서 29년 동안 일했습니다. 세계의 전쟁을 분석하는 것이 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4분 동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4분 동안 제가 본 것은 제 인생의 모든 확신을 뒤집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세계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는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이 진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힘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서 29년간 근무한 중동 분석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밀러. 세계의 전쟁과 분쟁을 정보로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이라크 전쟁의 정보 분석에 참여했고 중동 테러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으며 핵 위협 시나리오를 수백 건 검토한 인물입니다. 그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중심에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계 평화는 미국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밀러는 1962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국방부 전략 분석관이었고 이 가정에서 세계는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어린 데이비드가 전쟁이 왜 일어나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힘이 없으면 빼앗기는 것이라고. 그날 이후 데이비드에게 힘이 곧 평화였습니다. 종교는 그 방정식 어디에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기도로 전쟁을 막은 나라는 역사에 없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후 국방부 인턴십을 거쳐 30살에 CIA 중동 분석국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29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항상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정보보고서, 그리고 세계지도. 매일 아침 그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29년간 그 지도를 들여다보면서 그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계가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것은 미국의 억지력 덕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미사일 방어망, 핵 억지력, 전 세계에 배치된 정보망. 이것이 세계 평화의 실제 기반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계 평화는 미국이 지키고 있다고. 죽기 직전까지. 데이비드가 박준호를 처음 만난 것은 2009년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중동정보협력회의였습니다. 박준호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 협력정보관이었습니다. 전직 육군 특수전 장교 출신으로 중동 지역 정보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처음 박준호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은 첫 번째 회의 시작 직전이었습니다. 각국 정보관들이 자료를 검토하며 웅성거리는 가운데 박준호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처음에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회의가 시작되기 전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 두 사람은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중동 분쟁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박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매주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기도로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박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데이비드는 속으로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정보관이라도 결국 종교에 기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몇 년 동안 같은 작전을 함께 했습니다. 박준호는 유능한 정보관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기도를 했습니다. 2018년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 지역 안보 상황을 논의하는 고위급 비밀 회의였습니다. 회의 전날 저녁 두 사람은 숙소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밀러 요원, 저는 요즘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박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데이비드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숙소로 돌아가기 전 박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말을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게 그가 데이비드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건물이 폭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전 11시 40분 데이비드는 이라크 북부 미사일 위협 시나리오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건조한 이라크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채 1초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폭발이 훨씬 가까이서 울렸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콘크리트 파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대피하십시오. 데이비드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세 번째 폭발이 터지기 직전 데이비드의 머릿속에는 이상하게도 보고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중동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다. 29년 전 CIA 입사 첫날 읽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폭발이 터졌습니다. 건물 바로 옆이었습니다. 충격파가 회의실 전체를 강타했고 데이비드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대형 차량 폭탄 테러였습니다. 데이비드는 무너지는 천장 구조물에 맞아 두부 외상과 흉부 손상을 입었고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었지만 심장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정지 4분 12초. 동료들은 그가 살아나더라도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밀러는 살아났습니다. 그 4분 동안 그는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폭발의 충격과 함께 왔던 극심한 통증이 순식간에 소멸했습니다. 분석관으로서 가장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 정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빛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미약하게 시작된 빛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더 이상 이라크의 무너진 건물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보였습니다. 지구가 보였습니다. CIA에서 29년간 위성 사진을 분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본 지구는 그 사진들과 달랐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위성 사진에서 보던 지구와 달리 이 지구에는 색이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뒤섞인 색이었습니다. 특정 지역은 짙은 어둠으로 덮여 있었고 특정 지역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패턴을 분석하려 했습니다. 경제 발전 수준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 분포와도 달랐습니다. 인구 밀도와도 무관했습니다. 지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각 지역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29년간 분석해온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라크 북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폭발이 일어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시리아 국경지대에서는 군사 장비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예멘에서는 미사일 궤적이 보였습니다. 데이비드는 분석관으로서 이 장면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29년간 보고서로만 접하던 분쟁들이 지금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던 것이 보였습니다. 각 분쟁 지점마다 어둠의 농도가 달랐습니다. 어떤 곳은 어둠이 짙어 거의 검은색이었고 어떤 곳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동유럽이 보였습니다. 러시아 군사 장비가 국경지대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탱크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는 장면은 CIA 위성 사진에서도 본 적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데이비드가 보는 것은 그 위에 드리워진 어둠이었습니다. 군사력 규모와 어둠의 규모가 정비례했습니다. 군사 장비가 집결한 지역일수록 어둠이 짙었습니다. 동북아가 보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한반도였습니다. 데이비드는 29년간 한반도를 수십 번 분석했습니다.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북쪽에는 핵무장을 완료한 정권이 있었고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분석 보고서에서 한반도는 언제나 잠재적 폭발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보는 한반도는 달랐습니다. 북쪽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중동의 어둠과도 달랐습니다. 동유럽의 어둠과도 달랐습니다. 데이비드가 지구 전체를 내려다보며 본 어둠 중 가장 짙은 어둠이었습니다.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그 땅 위에 무언가가 내려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이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북쪽의 어둠과 맞닿은 그 선 너머 남쪽에서 빛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희미하지 않았습니다. 강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분석관의 본능으로 즉시 그 빛의 규모를 가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면적은 작았습니다. 지구 전체 육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땅에서 올라오는 빛의 밀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CIA에서 수십 년간 이상치 데이터를 다뤄왔습니다. 통계 모델에서 설명되지 않는 극단적 값, 어떤 변수를 대입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수치, 그것을 이상치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영적 우주의 이상치였습니다. 면적 대비, 인구 대비, 이 나라에서 올라오는 빛의 밀도는 어떤 공식으로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더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올라오는 그 빛이 단순히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중동으로, 동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빛의 가지가 뻗어나가 각 지역의 어둠에 닿는 순간 어둠이 옅어졌습니다. 군사 장비가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사일 궤적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던 국경지대에서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데이비드는 29년간 그 결과들을 보고서로 분석해 왔습니다. 외교적 타결, 군사적 억지, 우발적 충돌 방지. 하지만 그 결과들의 배후에 이것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보고서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올라오는 이 빛이 세계 곳곳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동북아 안정의 변수, 대한민국. 그는 그 문서를 실제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군사적, 경제적 변수로만 읽었습니다. 지금 그가 보는 변수는 달랐습니다. 데이비드는 빛의 근원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지구가 가까워졌습니다. 동북아시아가 보였습니다. 한반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윤곽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보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서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 보고서 속에서만 보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보는 서울은 달랐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도시의 대부분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올라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도심의 대형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골목 안쪽의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수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에서 빛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데이비드는 더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건물 안이 보였습니다. 예배당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가 줄지어 있었고 앞에는 낡은 강대상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십자가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처음에 몇 명인지 세어보려 했습니다. 10명 남짓이었습니다. 화려한 군복을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은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주님,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그 기도에서 빛이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 빛이 천장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데이비드가 위에서 보았던 그 빛이었습니다. 중동의 어둠을 밀어내던 그 빛이었습니다. 동유럽의 군사 장비를 멈추게 하던 그 빛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밀러는 29년간 세계 평화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항공모함이었습니다. 미사일 방어망이었습니다. 정보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그 어떤 보고서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무릎 꿇은 노인들의 기도. 그것이 세계 평화의 진짜 변수였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어보다 명확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나중에 이 순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CIA에서 훈련받은 분석관은
정보를 해석하는데 익숙합니다. 암호화된 문서, 위성신호, 첩보원의 보고. 하지만 그날 들린 음성은 해석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이 세계를 지킨다고 믿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문장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즉시 알았습니다. 29년간 그가 믿어온 것이었습니다. 항공모함, 핵 억지력, 정보망. 그것이 세계 평화의 기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냉전 종식, 쿠바 미사일 위기 해소, 수십 년간의 핵전쟁 억지. 미국의 역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방위군은 따로 있다. 데이비드는 그 순간 방금 전 자신이 본 장면들이 한꺼번에 다시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동의 어둠, 동유럽의 군사장비, 그리고 그 어둠들을 밀어내던 빛, 대한민국에서 올라오던 그 빛, 무릎 꿇은 노인들의 기도에서 피어오르던 그 빛. 29년간 데이비드가 분석해온 세계 역사의 변곡점들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10사흘간의 대치. 역사는 케네디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으로 위기가 해소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데이비드도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 10사흘 동안 한국의 교회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보였습니다. 핵전쟁의 공포 속에서 한국의 성도들이 무릎 꿇고 세계 평화를 위해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빛이 올라갔고 위기의 향방이 바뀌었습니다. 데이비드 밀러는 29년간 세계 역사를 분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무릎 꿇은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데이비드는 다시 한국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장면이 집중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었고 걸음걸이가 불편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예배당 안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가장 앞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운지 잠시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데이비드는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국경 너머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중동의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체념도 없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출근 전 잠깐 들른 것 같았습니다. 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기도에서도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1명, 2명, 5명, 10명. 새벽 기도실이 채워지면서
빛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데이비드는 임계질량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정 수준을 넘는 순간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것. 한국의 새벽 기도가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수십만 명이 동시에 무릎을 꿇는 순간 그 기도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데이비드는 나사에서 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핵 위협 시나리오를 수백 건 검토한 사람이었습니다. 원자로의 제어봉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제어봉이 빠지면 연쇄 반응이 통제 불능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인류 문명의 제어봉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데이비드는 그때 알았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는 세계가 모르는 방위군이다. 너희의 기도가 인류를 자멸로부터 막고 있다. 새벽에 무릎 꿇는 그 한 번이 인류를 하루 더 살린다. 데이비드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박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매번 회의 시작 전 눈을 감던 그 사람. 중동의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던 그 사람. 데이비드가 비웃었던 그 기도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보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존재하는지 알아라. 이 나라는 기도의 나라다. 세계에서 이 나라가 맡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군사력이 아니라 기도다. 한강의 기적보다 새벽 기도의 기적이 더 위대하다. 데이비드는 29년간 대한민국을 분석 보고서 안에서 읽었습니다. 동맹국, 전략적 요충지, 경제적 파트너. 하지만 이 나라의 진짜 역할은 어떤 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나라, 인류 문명의 제어봉을 쥔 나라. 세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기도를 전하라. 한국의 젊은 세대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있다. 새벽 기도실이 비어가고 있다. 그 빈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라. 제어봉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데이비드는 분석관의 눈으로 그 의미를 즉시 계산했습니다. 제어봉이 빠진 원자로, 통제 불능의 연쇄 반응, 그것이 물리적 세계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는 보고서로 수없이 분석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같은 원리였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어둠이 임계질량을 넘어섭니다. 그 순간 인류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그 문장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29년간 핵전쟁 시나리오를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은 인류를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날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방법도 몰랐습니다. 형식도 몰랐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눈을 뜬 것은 사흘 후였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빛이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몸 곳곳에 의료 장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선명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아내 수잔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손을 꼭 쥔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눈 주위가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수잔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주치의는 데이비드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표정이 굳었습니다. 4분 12초의 심정지. 그 시간 동안 뇌 손상이 없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주치의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아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퇴원 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CIA에서 29년간 보고서를 작성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감각 유형별로, 장면별로. 그는 이 기록을 현장 보고서라고 불렀습니다. 분석관이 현장에서 목격한 것을 기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현장은 이라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기록을 마친 후 데이비드는 오랫동안 그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CIA 분석관으로서 이 보고서를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밀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정보 보고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29년간 작성한 어떤 보고서보다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직접 목격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는 박준호를 만나야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퇴원한 지 열흘이 지났을 때 박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이라크 사고 이후 박준호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왔습니다. 데이비드의 자택 거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준호는 데이비드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박준호는 눈을 들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계속했습니다. 기도가 실제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분석관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봤습니다. 한국의 기도가 세계에 무슨 일을 하는지 봤습니다. 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사실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처음 만난 날부터 기도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당신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주시기를. 데이비드는 말이 없었습니다. 박준호가 계속했습니다. 이라크 사고 전날 밤 제가 당신에게 내일 아침에도 기도하겠다고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날 폭발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순간 천국에서 본 장면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무릎 꿇은 사람들, 그 기도에서 피어오르던 빛, 그 빛 중 하나가 박준호의 기도였다는 것을 데이비드는 알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데이비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박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두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29년의 시간이 담긴 두 단어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랫동안 함께 기도했습니다. 박준호가 먼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CIA 분석관과 국정원 정보관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나란히 기도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직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준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밀러의 아침은 이제 예전과 다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29년간 새벽에 일어나면 보고서로 향하던 습관이 이제는 무릎으로 향하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기도에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가 지켜지도록, 한국 교회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도록, 한국의 젊은 세대가 새벽 기도실로 돌아오도록, 인류를 위해 맡겨진 그 역할을 한국이 감당하도록. 데이비드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29년간 CIA에서 세계의 전쟁을 분석했습니다. 핵 위협 시나리오를 수백 건 검토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확신했습니다. 항공모함이었습니다. 미사일 방어망이었습니다. 정보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알게 된 진실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방위군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무릎 꿇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계급도 없고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교회에서 날마다 무릎 꿇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29년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분쟁 지점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그 지도에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반 골목길을 걸어오는 할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출근 전 잠깐 무릎 꿇는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들이 모여 인류를 하루 더 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인류를 살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세계 평화의 진짜 방위군은 처음부터 여러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도였습니다. 이 간증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방위군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기도를 멈추려 했던 누군가에게 다시 무릎 꿇을 용기가 될 것입니다. 주변에 신앙이 식어가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